프리벳, 보잘로스다, 브리츠다스티스 맞나요? 아, 이제 러시아 말로 하자면 네, Привет, 브리엣, Привет. 브리벳. 네. Пожалуйста, представьтесь. 아,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뭐 자기소개 해달라고 네,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러시아 말로 짧게 간단히 네. 하자면,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Чан. Я прожил в России около 20 лет. Сейчас проживаю в Корее. Написал книгу о России, о которой сегодня буду рассказывать. 제 이름은 이의찬이고, 저는 러시아에서 20년을 살았고,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최근에 이상한 러시아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몇 년 만에 다시 뵙는 건데요. 네, 이 책이 나오자마자 2세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네. 또 뭐 시국인지라 사실 뭐 주변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신 덕분에 네, 2쇄를 찍게 됐습니다. 네, 저는 러시아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었는데 평소 많이 궁금했어요. 음악으로도 알려져 있고 문학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또 역사책에 간혹 러시아, 어렸을 때는 소련으로 배웠고요. 지금은 또 국제적인 문제아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렇게 러시아 전문가가 책을 내주시니 너무 반가워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또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역사학 전공하셨잖아요. 예. 역사학을 전공하신 이유가 있나요? 우선은 러시아에서도 사실 많은 분들이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더구나 러시아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이제 한국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면 12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11학년까지밖에 없었지만 또 초등학교 4학년이 없었어요. 지금은 생겼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학년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가 총 10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8이면은 늦어도 18이면 대학을 모두 가는 시스템이란 말이죠. 이제 지금은 1년 더 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졸업할 때 되면은 내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러시아에서 몇 학년부터 다니신 거예요? 몇 살부터? 저는 이제 4살 때 러시아로 갔기 때문에 뭐 유치원도 다녔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 다녔죠. 그래서 졸업할 때쯤 저 역시 그런 고민이 많았고 당시에는 어떤 특정 과를 어떤 분야를 선택하면 마치 평생 그것만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주변에 뭐 추천도 좀 받고 했는데 당시 추천받았던 것이 이제 뭘 할지 모르겠다 한다면 좀 기초 학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냐. 역사라든가 철학 이 두 가지를 추천받았었는데 역사학을 선택했습니다. 역사학을 기초 학문으로서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부는 또 나중에 더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도 고등학교 때 입시 지옥인가요? 그런 거는 한국에 비하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 학교에서 일단 공부를 하고요. 학교도 바뀌지 않지만 반도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모든 수업이 1시, 2시면은 낮에 오후 1시, 2시면은 다 끝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는 자유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계획을 짜서 그 시간을 채우지 않는 이상 사실 뭐 잠을 자건 놀건 어떤 그것은 학생의 어떤 몫이 되는 거죠.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 막 타이트하게 조율되어 있지는 않고요. 네, 제가 기억하는 그 학창 시절에 그 친구들의 어떤 가정 환경이나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에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공부를 강조하는 부모님들도 계셨지만 기본적으로 학원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없기 때문에
과외는 있습니다. 과외는 뭐 원하면 또 이렇게 많이들 받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원 문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한국에 비하면 좀 덜한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20여 년 전에 한국 사람은 별로 없었을 텐데 네. 괜찮았나요? 지내시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치안이나 이런 안전의 면에서는 크게 뭐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고요. 크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문화적으로도 뭐 저는 아무래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처음이지만 같은 반 친구들도 다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잘하니까. 네, 잘하기 때문에 같이 성장하고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뭐 인종차별이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거의 못 느끼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초코파이 소포 받아서 좀 뿌리고 그랬나요? 근데 이미 그때 네. 제 기억에는 이미 러시아에서 초코파이 유통이 워낙 많이 되고 있었거든요. 초코파이 유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되고 나서부터 거의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보따리 장사식으로 넘어가다가 이제 오리온이 진출해서 러시아에 퍼지게 됐는데, 뭐 러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 중에 하나이고, 또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역대 최고 매출을 매년 갱신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안에 하얀 마시멜로의 그 네. 매력에 또 빠져 있다고. 네, 맞습니다. 책에서 읽었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초코파이가 미국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마치 중국에선 중국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렇게 초중고를 다니셨으니까 오히려 러시아인 아니세요? 한국 문화랑 부딪히는 점 없으세요? 뭐 지금은 거의 못 느끼는 것 같고요. 네, 벌써요. 네, 네.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가 이제 한 14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된 가장, 효과적이었던 기간은 아무래도 제가 군 복무할 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남자들은 그걸 네. 거치면서. 네, 전 대학 졸업하고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또 한국에 들어온 것도 군대를 가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1년 9개월을 복무했는데, 뭐, 우리 한국 사회의 뭐 축소판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확실히 좀 첫 6개월은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 특히 담당 간부가 그 전라도 분이셨는데, 그 사투리로 하시는 말씀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명령하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엄청 괴롭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또 적응이 되고, 또 동기들이 다 저보다 그때 나이가 어린 뭐 20대 초반, 그러니까 20살, 21살 친구들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이 친구들의 생각이라든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뭐 옆에서 볼 수 있었던 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좀 특혜는 없었나요? 러시아. 특혜요? 네. 특혜는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눈 많이 오고, 춥죠. 추운 날,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지나가면서 한 번씩 하더라고요. 러시아는 이거보다 더 추운데, 너는 안 춥지? 근데 군대는 똑같이 춥습니다. 네. 군대를 거쳐서 빨리 네. 적응을 잘하셨네요. 네, 확실히 그게 적응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힘드셨겠어요. 예. 그죠? 이 러시아는 정말 큰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뭐 177배라고 하는데, 예. 통일만 되면 육로로도 갈 수 있고, 이 책을 처음 읽으면서, 러시아 이야기겠구나 하면서 펼치자마자 바로 밑줄 긋기 시작했어요. 첫 장부터 바로 이거다 하는 문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최근 선진국이 되었다고 하는데,
선진국이 되려면 거쳐야 할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 이걸 짚어내셨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 다른 나라가 이렇게 보더라, 이런 관점이 정말 많은데요.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또 관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선은 관점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 어떤 국제 관계나 국제 정치나 이런 국제적인 이슈에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누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렇더라, 이렇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마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쪽 이야기만 들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혹은 반대편의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한쪽의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관점도 들어봐야 된다. 혹은 당사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 된다라는 어떤 인식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러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접근해 왔는가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랑 가장 가깝다는 미국이 또는 이제 서방의 미디어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접하면서 러시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판단을 하고 우리의 어떤 인식을 정립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해 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정작 어떤 직접 가서 너네 진짜 이래? 얘는 이렇다던데?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우리가 러시아의 입장은 어떤가, 러시아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라는 것을 좀 더 전달하고자 출간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역사책에서 옛날 러시아에 대한 흔적들은 찾을 수 있었는데 이거는 분야가 총망라해서 다 쓰셨잖아요. 네. 네, 정말 또 살아보신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책인 것 같은데요. 러시아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네. 뭐가 제일 달라요?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요. 한 가지씩만 말씀을 드리면 비슷한 점은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인데 러시아 여행을 하다 보면 되게 정이 있어요. 되게 동양의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의리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우리나라 정서와 이제 비슷하다라고들 이야기하는 것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걸치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의 그 서쪽이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경제와 정치와 어떤 문화의 좀 더 중심에 가깝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의 문화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러시아는 유럽이 되고자 했었고요. 그러기 위해 무단히 노력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 역시 그 어떤 서양 문화의 어떤 개인주의라든가 어떤 그런 좀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확실히 문화적으로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동서양이 좀 섞여 있네요. 네. 그들은 유럽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래도 슬라브 민족은 러시아에 이제 140여 개, 150여 개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요. 슬라브 민족이 그 중에 하나죠. 어떤 백인, 우리가 러시아 백인을 봤을 때 그 사람은 슬라브 민족이라고 하는데, 원래 슬라브 민족의 발생 지역이 이제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쪽이다 보니까, 유럽에 좀 더 가깝긴 하죠.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대제국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예. 우리 눈에는 막 추리닝 입고 다니고 뭐 중국 사람 중국 사람 그러는데 러시아인도 그런 자부심이 있나요? 자부심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의 역사가 이제 어떤 화려하고 어떤 이야기거리가 많은 나라일수록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이탈리아 사람들도 뭐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네. 하듯이 또 그때 네. 당시에 어떤 뭐 것들을 다 보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뭐 20세기만 하더라도 사실 뭐 러시아가 어떤 그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 계속 그 어떤 세웠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19세기로 가면은 러시아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크죠. 한국에서 사회주의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조금 뭐 편하게 정치적인 비판도 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워낙 80년대 고문 많이 당해가지고 네. 러시아에 있다가 러시아의 정세를 한국에 말하고 책을 내고 러시아는 이렇더라 이거 아예 금지되지 않았었나요 옛날에? 심지어 이제 80년대에서는 일단은 그 한국에서 러시아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소련 말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일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러니까 노어라고 하죠. 네, 네. 러시아어를 가르치면은 그 국정원 직원들이 항상 뒤에서 같이 수업을 참관하면서 어떤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그렇죠. 것들을 감시했다고 네. 하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었죠 과거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러시아 이야기도 이렇게 들을 수 있네요. 네, 러시아가 일단은 뭐 이제는 뭐 공산주의를 표방하지도 않고 이제 그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 자유를 중시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면에서 네.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는 그런 어떤 사상의 자유가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왜 사상에는 자유를 두지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도 공산당이 있잖아요. 공산당을 꼭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일단은 허용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문제에서부터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어디를 선택할 것이다. 근데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여기는 아예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이 여전히 그러면은 자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사회주의가 아니면 무슨 주의예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민주주의란 이미지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 이미지는 없죠. 하지만 민주주의죠. 표면적으로 그 다음에 러시아의 헌법과 어떤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러시아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있고요. 공산당이 있죠. 공산당이 있는데 사실상 집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떤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민주공화국이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독재 정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이 있었고, 그럼 그 시절은 우리는 민주주의가 아니었냐?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독재의 국가였잖아요. 그런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어렸을 때 학교에서 예.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사상교육도 학교에서 많이 받나요? 제가 소련 때 러시아에서 살았더라면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소련이 붕괴된 이후라서 어떤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뭐 교육 이런 거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정교회가 이제, 러시아의 어떤 문화 종교라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뭐 국교라고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제일 중요한 게 국영수고 태어나면서부터 영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예. 러시아는 제2외국어를 뭐 많이 배워요, 그러면? 20년 전에 네. 학교 다녔을 때는 그때도 이미 영어가 이제 제2외국어로서는 제1 외국어죠. 어떻게 보면은 그 영어 교육이 강조되었었고요. 다만 이제 소련 시절에는 그 영어보다는 독어나 불어를 훨씬 더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가 남아 있었기에 이제 학교에서 뭐 불어를 가르치는 정말 제2 외국어로, 제1 외국어는 영어고 제2 외국어로는 뭐 불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고 독어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었죠. 학원은 없다고 하는데요. 예. 공교육만 받아도 충분하다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공교육에 대한 뭐 어떤 뭐 수준이 뭐 높다 낮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경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떤 공교육의 어떤 질적인 뭐 수준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는 왜 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느냐의 이유로 계속 이제 드는 사례잖아요. 근데 사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분위기 속에선 공교육의 뭐 수준이 높고 낮음이 크게 중요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필요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 옆에 뭐 학생이 어떤 대학 입시를 위해서 물론 그런 게 있어요. 뭐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특정 대학에서 뭐 운영하는 그런 뭐 아카데미라던가 거기서 이제 뭐 좀 더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쟤도 가니까 나도 가야 되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경쟁에서 더 월급 많이 받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생각을 일단은 뭐 대학 가서는 뭐 할 수 있는데 그 고등학교 때는 그런 생각을 친구들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하겠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침에 8시 반 수업 시작인데 근데 아침에 8시 반 수업 가려면은 집에서는 8시엔 나와야 되고 그럼 7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해야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끝나고 일단 집에 오면 한숨 잡니다. 좋겠다. 밥 먹고 한숨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이제 뭐 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너무 좋다. 그래서 이게 이제 러시아로 가야겠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셨는지에 따라 이런 교육 제도에 대해서 뭐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 사회가 그 사회에서는 크게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모스크바 국립대학 노벨상 11명 배출하고 러시아 사람들 그렇게 똑똑한데 오히려 좀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더 사람들의 어떤 그 요즘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창의력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러면은 학교 수업 끝나고 뭘 많이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운동 많이 하고요. 그래서 키가 큰가? 운동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극, 너무 예술 활동을 되게 많이 합니다. 진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공교육의 질이 낮지도 않고 그리고 사교육 종사자들이 잘못하는 점도 없어요. 다 도와주려는 것 뿐인데 경쟁 구도 안에서 이게 발달된 것 같아서 고생하는 건 애들이죠.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유학 오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놀라는 점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의 상대평가예요.
네. 러시아는 절대평가거든요. 반에서 모두가 다 A 플러스를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비율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는 낙오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렇죠. 구조 자체에 대해서 뭐 저 역시도 한국에 와서 처음 그 시스템을 알게 됐는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꼴등도 상당히 잘해요.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네. 그 꼴등이 어떻게 보면은 꼴등이 아닐 수도 있는데 구조적으로 그렇죠.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친구 관계도 계속 껄끄러워지는 거예요. 네. 시험 때 되면은 네. 서로 친구들끼리도 좀 불편해지는데 러시아는 11년이 같은 반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싸우거나 좀 네. 싫은 아이 네. 그거 만들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좀 중요해지겠는데요.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해지고요. 일단은 진짜 반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11년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은 절친이 안 되어본 친구가 없고요. 시즌마다 절친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안 싸워본 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족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화해해보고 네, 싸워보고. 잘 지낼 때도 있고 또 싸울 때도 있고 의견 충돌할 때도 있고 그런 것처럼 11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반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특히 뭐 이성 친구들도 이 친구가 마음에 들었다가 또 저 친구가 마음에 들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각관계가 좀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다. 물론 뭐 그런 때도 있었죠. 되게 불량스러운 아이가 한 명씩은 꼭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저 친구만 없었으면은 학교 생활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오래 버티고 같은 반에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그 친구랑 가끔은 뭐 대화도 시도해보고 뭔가 잘 지내보려고 해보기도 하다가 또 아니다 싶으면은 다른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해서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타협도 해보고 싸워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자연스럽게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를 또 많이 배우겠어요. 네, 그렇죠. 예, 어쨌든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네. 학교 생활은 재밌으셨어요? 저는 비교는 못 해보기 저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한 석 달 정도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반에 49명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99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네요. 요즘 20명 정도. 제가 모스크바에서 97년에 1학년을 들어갔을 때 25명이었거든요. 한국에 왔는데 49명인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많아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100명이었는데. 그래서 뭐 나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3개월 가지고 물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초등학교를 비교하는 것과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또 비교하는 것은 또 천지 차이기 때문에 뭐 어떤 절대 비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에서의 학교 생활은 매우 어떤 되게 자유롭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지냈던 시절이다. 러시아가요? 네. 우리는 러시아 하면 추운 데서 막 군사훈련 받고 되게 딱딱하게 배울 것 같고. 왜냐면 뭐 겨울이면은 뭐 겨울이 길긴 하죠. 하지만 사계절이 다 있고 겨울이면은 뭐 스키 타고 등교를 하기도 하고 뭐 주말에 이제 가족들끼리 스키 타러도 많이 가고 뭐 체육 시간에도 스키를 타고 이제 뭐 여름이면은 또 뭐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뭐 친구들하고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막 크게 압박을 받았던 기억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명문대 입학하셨잖아요. 거기에 어떤 문화가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부모님은
한국 분이시잖아요. 네. 성적에 대한 것이라던가, 뭐, 학교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 그런 특히 이제, 챙기셨어요. 네, 그런 것들을 챙기셨고, 러시아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프면은 학교를 안 가는 게 예의거든요. 다른 친구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집에 있어야 되는 게 그냥 당연한 게 여겨지는 문화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얘기했던 건 뭐, 아파서, 야, 나 때는, 아파도 가야 된다. 아파도,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라. 맞아요. 뭐 그런, 양호실에 누워있어라. 예, 보건실에 그렇게 누워있어라.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아플 때 학교를 몇 번 갔죠. 근데 약간 이상하게 보겠네요. 되게 너는 도대체 우리에게 바이러스를 다 옮기려고 작정했냐라는 식으로 이제 보는 거죠. 우리도 코로나 이후로 조금 그런 개념은 생겼지만, 네네. 그전에는 당연히, 네, 그런 인식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존중을 더 해주네요. 네, 그런 아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이해의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 정도 아픈 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게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몸과 마음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게 약간 정신력으로 극복해서 아파도 네네네. 좋아지겠죠. 러시아가 그런 게 더 너그럽네요. 또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와닿고 특이했던 점이 계획과 고민이 학생의 몫이다. 네. 이게 너무 특이했어요. 우리는 일단은 계획은 엄마가 짜는 거고, 네. 고민도 엄마가 하고, 원망은 엄마가 듣고.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솔직히. 네. 저도 한국에서 가끔씩 학부모님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지금 그러니까 좀 국제 정세에 관심 많으신 부모님들이 특히 이제 우리 주변 4강이 있는데 러시아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그걸 인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이 우리 아이에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러시아어나 이런 러시아 유학 이런 거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인데, 이미 중국어는 배우고 있고, 러시아어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나중에 외교관을 시키려고 한다. 근데 제가 물어봤죠. 아이가 벌써부터 외교관이 되고 싶어 하나요? 그랬더니,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는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선물이라고 느껴야 선물인데, 너무 이렇게 그런 것까지 미리 자식의 몫까지 너무 고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새롭게 다가왔는데, 러시아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준다고 느꼈어요. 학생들도 우리가 학생 때는 어리니까 사리분별이 안 될 것이다,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제일 잘 알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숙제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고 이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판단은 다 각자가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계획과 내가 방과 후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자유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하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터치하는 사람도 없고요, 크게.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강한 통제나 이런 일괄적인 거는 없다는 건가요? 네. 사실 상상이 잘 안 가요. 워낙에 굉장히 소련, 북한, 워낙에 이렇게 살벌한 북쪽에 사회주의 나라로 오랫동안 인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부드러운 러시아에 대해서 네.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네. 이제 강남구에 있는 이제 몇 분의 우연찮게 이제 여러 구 의원님들하고 만날 자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최근에 러시아에 관한 책을 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한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러시아는 지금 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잖아.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네, 뭐 네, 오케이. 근데 그냥 딱 동네 아저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러시아는 그 파쇼 아니야? 파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잘못 들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이해는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옆에 분이 러시아는 이제 그 사실상 이제 지금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뭐 자본주의 사회고 하니까 이제 그분이 뭔가 이제 깨달았다는 듯이 중국 같은 거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래서 책을 그냥 한 권 선물해야 되겠다. 네. 책뿐만 아니라 강의도 앞으로 네. 한 5만 회는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인식이 만연한데 제가 조금 놀랬던 것은 결국에는 이제 그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1년 예산이 지금 강남구가 1조 6천억 원이거든요. 그 예산을 이제 집행하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이렇게 모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을 갖고 어떻게 정치를 하지? 아무리 구의원이라고 해도 조금 놀랐습니다. 네. 공부 안 하시죠? 네, 다른 걸로 많이 바쁘실 거예요. 네. 이제 러시아도 민주주의 역사가 이제 뭐 34년밖에 안 됐고 지금 러시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푸틴의 저는 이제 장기 근속이라고 표현도 하는데 장기 집권이 결국에는 이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러시아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성장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도자가 몇 년까지 할 수 있어요? 푸틴은 앞으로 12년을 더 할 수 있고요. 그럼 민주주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년 연임제인데, 6년 연임제인데, 뭐, 그 사이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있었죠. 뭐, 원래는 4년 연임제였는데, 중간에 뭐, 총리로 한번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때는 6년으로 헌법 개헌을 하고, 편법의 과정들이 좀 있긴 했으나, 결국 푸틴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고, 또 그런 변화의 과정들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러시아 대학 입학에 인문계열이 다 구두시험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우리는 이제 지필시험을 하고 면접이 약간 들어가고 있어요, 한국은. 네. 근데 구두시험이라는 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네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인문계열에서는 졸업할 때까지, 뭐, 졸업 논문이야 뭐, 써야 되겠지만, 시험은 거의 구술 시험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평소에 발표나 말하기가 좀 중요한가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초중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과목에 따라 예를 들어서 역사 시간이다, 역사 수업이다 그러면은 항상 구술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수업에서 뭐 러시아의 뭐 19세기사다, 19세기사의 뭐 어떤 뭐 특정 몇 가지 사건에 대한 뭐 주제다. 그러면은 불특정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정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뭐 19세기에 뭐 1837년에 있었던 무슨 사건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볼까?
너가 얘기해봐. 그러면 이제 나와서 말로 풀어내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떨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너무나 이제 그냥 자연스러워서. 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나가서 내가 잘 준비하더라도 나가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7분 정도, 7, 8분 정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추가 질문을 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아니면은 여기 나오는 이런 뭐 용어가 있는데 이런 용어의 정의는 무엇이냐? 라든가 이런 추가 질문을 하면서 이 친구한테 점수를 몇 점을 매길까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구술 시험이 대학까지 이어지는 게 또 대학에서도 자연스러운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하더라도 말빨이 좋은 친구들은 네. 빨빨로 그걸 또 이겨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항상 통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내가 잘 준비했지만 이 말하는 능력, 이 아웃풋이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선생님한테 오히려 너 이거 제대로 준비 안 했구나 해서 점수를 잘 못 받는 친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네요. 준비한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 인생이 항상 네. 같은 대학을 나와도 네. 우리가 다 직장은 다르게 가고 네. 연봉도 다르게 받고 네. 다른 결과값을 내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할 때는 이 과제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과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몇 번째로 들어가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기분은 어때? 상황 파악도 계속 해야 되고요. 잔머리도 써야 돼요. 잔머리도 굴려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의 필살기만 준비해서 인생이 탄탄대로인 네. 경우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까지는 네. 좀 묵묵하고 꾸준하고 잔머리 못 굴리고 네. 우직한 성격이 네. 유리하고요. 네. 사회에 나오면 그게 뒤집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미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사회네요. 네, 그리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 보면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수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용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고 컨닝에 집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컨닝에 집중하는 순간 엄청난 창의력이 나온다는 것을 옆에서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머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네, 뭐 다방면으로 머리가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뭐 군사면 군사, 과학이면 과학, 의학, 음악, 문학,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천재보유국이라는 이런 사실이 있는데, 네. 사회주의 억압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문학 강국을 유지하는 그 힘이 뭘까요? 네. 여태까지 그런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기초과학, 기초학문을 굉장히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기초 과학에 투자했던 거는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 무기를 개발해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어떤 효과로서 나타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러시아가 뭐 음악, 문화 예술이 이토록 아직까지 뭐 물론 어떤 고전 문화의 어떤 고전 문화 예술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영역에서는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러시아가 뭐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발레 이런 것들을 소비하던 나라도 아니고 이런 문화 예술의 종주국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거의 한 18세기 초반, 그러니까 표트르 대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표트르 대제가 황제가 되면서 이제 러시아를 완전히 유럽화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유럽에 편입되기 위해서 러시아는 수백 년 동안 노력해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유럽에서 이제 그런 작곡가 섭외하고 음악가 섭외하고 성악가 섭외하고 하면서 그런 문화를 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밥 먹는 예절
뭐 옷 입는 예절 이런 것까지 다 가르칠 정도로 그러니까 유럽을 따라가려고 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심어졌는데 이제 문화 예술이 이제 그 여태까지 그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답이 있는데 이제 사회주의라는 억압 속에, 그러니까 말이 사회주의지 사실은 이제 독재 국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제 안에서 핍박받고 억압받았기 때문에 더 그런 문화 예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20세기만 그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9세기, 18세기, 그러니까 계속 러시아는 뭐 농노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었고 그 농노제를 이제 폐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고 또 그런 농노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고 어떤 황제 권력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그거를 또 잠재우려는 어떤 폭력 진압이 있었고 그거를 또 비판하는 뭐 문학가들이 있었고 작곡가들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뭐 핍박도 당하고 하면서 문화예술이 계속 발전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러시아 문화예술이 계속 어떤 전성기를 유지하면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억압의 환경이 큰 몫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날씨 같은 어떤 진짜 기후의 영향도 저는 크다고 봐요. 이게 영국이 날씨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러시아도 비슷하게 되게 우울증 환자가 많거든요. 그거는 겨울이 길고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별로 없기도 하고 여름이 짧고 네. 한 것들도 그러니까 수많은 철학자를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네. 환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주로 이제 휴가를 어디로 가냐. 네. 이집트 많이 가고요. 터키 많이 가고요. 그러니까 이집트, 터키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사람이 거기를 먹여 살린다 할 정도로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그런 말을 하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근데 그거를 휴가 때 다 써요. 특히나 러시아는 휴가가 또 길거든요. 아, 유럽처럼? 네. 그래서 법정 이제 1년에 주어지는 휴가가 28일인데 28일 중에 14일은 무조건 묶어서 써야 돼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쪼개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4일은 무조건 묶어 쓰고 나머지 14일은 너가 알아서 써 라는 게 기준이거든요. 러시아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90년대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소련이 붕괴하고 나서 소련이 이제 그 15개국으로 쪼개졌거든요. 러시아를 포함해서. 그걸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CIS, 구소련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의 경제가 이제 어느 지역에 따라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자동차를 만들더라도 이쪽 지역에서는 타이어를 만들고 이쪽 지역에서는 문짝을 만들고 이쪽 지역에서는 엔진을 만들고 하던 게 하루아침에 국경이 생기고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산업이 마비가 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거기서 러시아 경제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 환율은 뭐 박살이 나고 하면서 90년대가 엄청 힘든 시기를 러시아 국민들이 보내게 돼요. 아무리 거기에서 천연 자원이 많이 났다 하더라도.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서면서 유가 폭등과 함께 러시아가 갑자기 잘 살게 돼요. 갑자기. 그게 2000년대 딱 푸틴이 당선된 시기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잘 살게 된 시점과 푸틴이 집권한 시점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푸틴이 우리나라 경제를 이만큼 세워놨어 라는 어떤 착시 효과가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사실상 2000년대부터 러시아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게 돼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러시아 국민들이 여전히 뭐 힘들게 사는가? 그러니까 힘들게 산다는 것이 지금 중산층이 사실상 붕괴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우 낮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 극심한 빈부격차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의, 그 부를 소위 말해 이제 그 과두재벌이라고 하는 올리가르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러시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었고, 러시아가 어떤 계속 자원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도 특히 이제 국제 제재를 지금 받으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드러나게 됐죠. 그러니까 자원은 있는데 자체 생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모든 걸 수입해서 쓰다가 이제는 수입을 막아버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수입 대체화를 이제 크림반도 사태 이후로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 자원이 많으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능력만 갖추고 기술 네. 인력만 갖추고 요거는 좀 시간적인 문제로 네. 잘 지나면 정말 강국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그 직전을 못 참고 전쟁을 하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런 지점을 네. 우리나라가 잘 타이밍을 잘 보고 저는 물밑 작업으로라도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미국을 더 친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본도 겉으로는 우리는 뭐 제재에 동참한다, 뭐 전쟁에 대한 그런 뭐 비판도 하고 성명도 발표하고 하지만 물밑으로는 엄청난 지금 계속 그 돈벌이를 궁리하고 있고 러시아랑 협상을 하고 그 멈췄던 프로젝트 진행하고 하면서 돈은 계속 또 한쪽으로는 벌고 있거든요. 그 국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좀 교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가끔 들어요. 러시아가 여태 이제 어떤 문화예술의 어떤 강국으로서 어떤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태자면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문화예술 강국을 지향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빤히 보여요. 네.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되게 그런 인재들도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인데, 장벽이 높아요. 진입 장벽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문화예술 강국이 되려면은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해보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장벽이 낮아야죠.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의 음악학교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학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학교처럼 체계가 갇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방과 후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음악 학교를 우리나라의 태권도처럼 아주 많이 다녀요. 적어도 어릴 때 음악 학교를 안 다녀본 애는 거의 없다 할 정도로 한 번쯤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러시아 국민한테는 무료예요. 무료로 음악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제가 97년에 음악 학교를 저도 방과 후 다녔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어가지고 그 학교에 돈을 안 받기는 뭐하고 또 받아도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몰라서 1달러를 내고 다녔어요. 한 달에 1달러면은 뭐 지금 돈으로 막 한 1,300원 정도를 내고 다녔는데 1,300원 내면은 일주일에 2번은 제가 바이올린을 했는데 일주일에 2번은 바이올린 수업 받죠. 음악 이론 수업 따로 하죠. 음악 역사 따로 하죠. 앙상블 하죠. 오케스트라 하죠. 부전공으로 3학년, 5학년 때부터는 피아노를 가르쳐줘요. 그걸 다 하려면은 주 5회 나가야 돼요. 주 5일을 나가야 돼요. 1달러 내고 주 5일을 나가서 러시아 애들은 무료죠.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가족이 그냥 그 집안은 그냥 애들이 다 다녀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여기는 뭐 무슨 악기, 여긴 노래하고 여기는 뭐하고 이렇게 앙상블이 돼요. 네. 그런 게 가능하고 이제 더 큰 것은 사실 어디에 숨어 있느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음악 학교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 다 뮤지션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항상 거기서도
달란트 있는 친구들이 있고, 그런 친구들 음악 고등학교를 가고, 음악 대학교를 가고 하지만, 이제 그거를 간접 경험했던 사람들은 결국 달란트에 있던 그 소수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사회에 나와서 뮤지션을 봤을 때, 나도 음악을 한때 공부했었는데, 저 사람은 저 길을 갔네 하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사람, 퍼센트도 만들어내고, 소비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음악을 생산할 사람도 만들어내요. 그렇죠. 다 만들어내는 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클래식이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소비자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클래식이 지금 대중에게 다가가야 된다 하는 파도 있고, 클래식이 고전의 클래식의 그런 클래식의 자존심이 있지 하면서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그런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지금 제 또래 친구들이 이제 클래식 티켓을 구매하고 선물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동경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러시아가 투자함으로써 클래식 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장치나 정책들이 러시아가 아직도 문화예술 혹은 역시 문화예술 강국이야 라는 이미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즐겁게 문화적인 체험을 하는 건 전 좋다고 보는 게, 학부모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네. 항상 안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아이들이. 네.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를 보면 19세기 중반에 연해주로 이주한 한인들, 고려인들이 있는데 사할린의 한인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귀화가 가능한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고려인들이라고 해서 또 사할린 한인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귀화를 원하지는 않고 있어요. 동포 비자를 상대적으로 쉽게 취득하고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하게 동포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 조건은 있는데요. 제가 저희 책에 보시면은 5장이 이제 역사에 관한 이제 장인데, 이 역사가 러시아 역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역사를 다룬다면 아마 독자의 입장에서는 좀 재미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데, 그래서 러시아 땅에서 일어난 우리의 역사를 다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야 그 나라에 대한 흥미가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사실 책을 쓰는 과정 내내 고민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이 이제 한인 디아스포라, 특히 러시아어권에 지금 이게 분포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이제 고려인, 사할린 한인까지 포함해서 러시아어권 디아스포라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여기서 이제 좀 더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우리의 어떤 역사 인식이 조금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역사관이 기존에는 너무 땅에 묶여 있는 어떤 역사관이었다면은 이제 워낙 우리나라 지금 한인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 규모로 봤을 때는 3위의 디아스포라고 그런 큰 규모의 디아스포라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한인이 어딜 가나 웬만한 데는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라고 그렇죠.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올해가 이제 해외 이주, 그러니까 연해주로의 이주가 16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그런 한인 이주 160주년, 고려인 이주 160주년 행사들이 지역 곳곳에서, 특히 고려인 인구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이라던가, 인천 연수구라던가, 전라도 광주, 고려인 마을,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에도 있고
하와이, 멕시코, 쿠바, 한인들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역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좀 담고 싶었습니다. 지금 여기 거주하는 고려인들, 한인들을 몇 명 정도로? 지금 고려인 전체 인구는 한 50만 정도.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만 지금 고려인이 한 10만 명, 9만 명, 10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고려인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게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네. 이런 지역에 있는 이제 고려인들이 생각보다 그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고 또 오래됐잖아요. 이주한 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취급보다는 되게 그냥 그 나라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부자도 많고요. 고려인 중에 정계에 진출해서 고위공직자가 된 고려인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지금 케이팝 문화, 한류가 물론 거기서도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전에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기업이 만들어냈고요. 기업이 만들어내기 전에는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비교적 수월하게 정착할 수 있었고, 또 그 기업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그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들어가는데 길을 터줬다. 오늘 잘 열어준 거네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네. 이주한 한인들이 성실하고 잘 살아와서 우리가 또 그 혜택을 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한민족이라는 것이 같은 땅에 사는 것인지,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인지, 피를 나눈 건지, 문화를 공유하는 건지, 이제는 좀 모호해요. 그들은 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까레이츠, 한인이라고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정체성에 관한 문제, 누구를 한인으로 규정할 것이냐, 한인이라는 정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이냐라는 고민은 오히려 한국에 사는 우리가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는 한국의 피가 이제 순도 100%, 그러니까 순혈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승만 시대 순혈주의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순혈주의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을,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한인으로 볼 것이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이 환경에 의해서 엄청난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 사는 교포들만 봐도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 잘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또 그렇게 구분짓기도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서방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시아계, 한국계가 어디서 금메달을 땄다. 대한민국 국적도 아닌데, 혹은 프랑스에서 혹은 독일에서 최초의 정치인 고위공직자가 됐다. 이런 것들을 엄청 보도하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말 못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혼혈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엄청 보도를 하죠.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애초에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인구 감소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들을 만났을 때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도 그들을 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 주변에도 카자흐스탄 여자분과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요. 네. 러시아 분들 많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죠. 지금 네. 혼인으로. 뭐, 네. 러시아도 그렇고, 네. 뭐 중앙아시아도 또 한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워낙 좋아하고 해서, 그런 관심이 많습니다. 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 분과 혼인하는 게 문화적으로 편하세요? 저는 러시아 사람이랑 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뭐 진지하게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이게 이제 결혼은 한국 사람이랑 해야 된다라는 그 주입식 교육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래서 고려인들이 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난히 끼리끼리 결혼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사람이 살던 국가를 떠나서 다른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될 때 그런 어떤 원래의 전통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문화 동결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고려인들이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고요. 오히려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자기는 이제 한국에 딱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생활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제사도 제대로 안 드려 뭐 어디는 제사 안 지내고 그냥 해외로 놀러 간대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세요. 왜 제사를 안 드리냐? 오히려 거기 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힘든 시절에 그렇게 뭐 언어도 못 쓰고 하던 시절부터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한국은 모든 환경을 갖추고 있는데 제사를 안 드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져 있으니까 그리움 때문에 더 지키고 싶은가 봐요. 네, 그런 게 크죠. 네. 사단법인 최재형 기념사업회 활동을 하세요. 예. 어떤 의의가 있는지. 네. 이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이제 했고 또 다양한 지역에서 독립운동이 펼쳐졌는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또 독립운동 역사 속에 중요한 근거지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을 거쳐간 독립운동가들이 많은데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 또 역할을 했었는데 최재형이라는 이 독립운동의 대부로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뭐 요즘에는 또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이 러시아에 귀화를 해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교육을 받고 자라서 거기서 사업가로 성장을 하면서 많은 한인들을 도왔고 또 결정적으로는 안중근 의사를 도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했던 그런 역할들이 있거든요. 대동공보 사장도 했었고 그런 업적에 비해서 한국에서 최재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또 그분이 그런 독립운동만 했던 것이 아니라 현지에 이제 이주해서 생활하고 있던 뭐 한인들을 위해서 되게 도움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한인들을 이제 뭐 러시아 모스크바로 유학을 갈 때도 뭐 학비도 내고 학교도 많이 짓고 교회도 짓고 이런 어떤 사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재형이라는 선생을 한국에 알리고 그분의 어떤 그 장학 사업을 이어서 우리도 그분의 정신을 받들어서 장학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설립된 단체가 최재형 기념사업회입니다. 그래서 최재형 기념사업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하나는 이분의 업적을 알리는 것, 두 번째는 또 고려인 장학생들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시고 업적을 알리고 학생들 수학여행으로도 블라디보스토크 갔으면 좋겠네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국내에서는 실제로 뭐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고요.
지금 이제 저희 기념사업회에서 후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주로 고려인 학생들, 한국에 유학 온 고려인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그 중에는 최재형 선생님의 후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재형 선생님이 또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국내에 뭐 많은 기업들이 뭐 대기업부터 뭐 중소기업까지 그런 최재형 선생님의 스토리나 어떤 이야기에 감명받아서 후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뭐 사업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네, 뭐, 네. 이제, 너무나 많은 양의 정보를 그것도 좀, 가볍게 최대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가공하는 작업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알릴 건 다 알리는데 가독성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것 네, 같아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책을 내보지 않고서는, 작가가 돼보지 않고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책은 계속 좀 꾸준히 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국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컨텐츠 제작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영상 제작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계속 이제 키워나가면서, 기회가 된다면 전쟁이 끝나고, 전쟁은 한 내년쯤에나 끝나지 않을까 지금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쟁이 끝나면 또 러시아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러시아에 대한 관심은 일단 확실히 끌었거든요. 그래서 다 궁금해요. 뭘 믿고 전쟁하지? 이런 시사성은 네. 확실히 끌어놨으니까 네. 이 전쟁 끝나면 아마 뭐 러시아로 여러 가지 네. 뭐 각종 사업, 교류, 여행 터질 것 같습니다. 기업인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노리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좀 국가적 차원에서 어떤 우리 실제로 민간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끝나면 우크라이나에서도 먹을 것이 있고요. 러시아에서도 먹을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 러시아랑은 뭐 절대 교류 안 할 거야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가서 먼저 그 시장을 개척하고 다시 개척하고 자리 잡는 사람이 또 성공을 거둘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은 또 교류는 다시 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앞날을 내다보고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 러시아 책을 이상한 러시아를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뭐 사람들이 이만한 책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나온 게 없어요. 러시아에 대해서 정말 다 어려워요. 옛날 책들이고 이렇게 또 오래 살다 오신 분도 드물고 이제 러시아는 이상한 러시아가 아니라 저도 알고 싶은 러시아가 됐거든요. 이 책으로 인해서요. 책을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귀하신 분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